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오늘부터 전격시사 진행을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생생한 뉴스, 궁금증을 채워주는 인터뷰, 속 시원한 토론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아침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두 국가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추억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동결 임시 조치가 현실적이란 입장을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선 품격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20일 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노동신문 연설에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속보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지난 21일이죠. 만수대 여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이 아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차 이제 방한할 예정인데요. 이때 이제 주말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는 사실 이제 김정은 북한 위원장까지 3자가 만나는 걸 좀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가운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네.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존 입장 계속 강조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우리 그 남쪽에 대한 이제 입장도 얘기했는데 특히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각하면서 남한과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이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면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여행 갈 때 신청해야 하는 여행 허가죠.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수수료를 미국이 갑자기 2배로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허가 제도인 이스타 수수료를 갑자기 2배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제 21달러거든요. 수수료가. 이제 오는 네. 이 30일부터 40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지를 한 겁니다. 2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이제 미국에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여행을 갈 수 있지만 대신 이 말씀해주신 이스타라는 사전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 국민이 한 해 170만 명 미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모두 이스타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매년 500억 원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500억 원이요? 예. 그런데 이제 40달러를 내고 이스타를 신청했다가 기각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여행을 못 가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이제 10달러를 미국 정부가 뗍니다. 그다음에 30달러만 돌려준다고 밝혔고요. 네. 만약 이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금 9월 30일 전에 이스타를 네. 신청해야 이제 유효 기간이 2년인데 이 2년간 기존 수수료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10달러 떼고 준다는 게 우리는 절대 손해 못 본다. 뭐 이렇게 읽히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 그러니까 H1B죠. 네. 이 비자 강화 방안도 내놓았는데 하루 만에 말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가 이 전문직 취업 비자 말씀해 주신 H1B 이 비자를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100배 인상하면 얼마냐면 1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데 네. 이렇게 책정한다고 밝혔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지금 미국 현지에서 혼란이 확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정책, 신규 신청자에 국한된다. 이렇게 신규 적용된다고. 신청자에게만. 예,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예,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설명한 건데요.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고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런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비자인데요. 네. 이 매년 8만 5천 건이 추첨을 통해서 제한 발급됩니다. 예. 새 수수료 정책이 지난 21일 0시 1분부터 발효가 됐는데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이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의 통상 무역 협상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자주 국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 상비 병력 이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오는 2040년엔 국군 병력이 27만 명으로 급감해 이 113만 명의 그런 북한군의 4분의 1에 못 미칠 것으로 오래된다. 이런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쓴 건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이 군사력 세계 5위의 방위산업 강국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설명입니다. 우리 군대를 병력의 수에 의존하는 군대가 아니라 이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을 갖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타임즈 인터뷰에 이어서 이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출국하죠. 예, 오늘 10시에 서울공항을 통해 이제 떠납니다. 취임 직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로 다자외교 첫 발을 내딛었었죠. 네. 최고 다자회의 무대인 이제 유엔 총회에 나선 겁니다. 12.3 계엄을 극복한 한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점을 알리고 이 기후위기 등에 대해 글로벌 책임국으로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전망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네. 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해법 또 북한과의 대화 노력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제 평화와 개발, 인권 가치를 논의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구체적 제안보다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예, 김 원내대표 이제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정책 우선 목표 중 하나로 이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이번 정기국회 내 폐지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네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완전히 합치를 본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예. 이 배임죄 폐지를 원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걸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상속세 완화보다는 좀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특히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가 돼 있는데 네네. 배임죄 다 날아간다면서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제명무죄는 처음 듣는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주말인 어제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투쟁을 벌였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당협 소집령을 내려서 거리로 나간 거는 이제 2020년 1월 이후에 약 5년 8개월 만인데요. 네네. 이 규탄 대회에는 국민의힘 자체 추산 7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어제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이 정치 폭력은 일상이 됐고 이제는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면서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날뛴다고 이렇게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이 정말 강하네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의 똘만 일을 자처하고 있다 맹비난했는데요. 네네. 정청래 대표 바로 SNS를 통해 발끈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똘마니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을 배설하냐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지역이 또 확인이 됐어요.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KT 무단 소액 결제가 당초에는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이렇게 일대에서 지난달 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하지만 이미 8월 초부터 서울 동작, 서초, 영등포, 또 경기 일산 등에서도 발생했다 이런 게 지금 우려가 드러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화 되기 전부터 결국은 이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거된 피해자들이 이제 불법 초소형 기지고기 펨토셀이라는 거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이 무단 소액 결제를 시도했다면은 이들이 지나간 어떤 지역에서라도 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일주일 뒤에는 이동하는 불법 기지국으로 쓰인 펨토셀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발표와 함께 또 펨토셀이 보낸 신호를 수신한 2만 명의 단말기 식별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유출됐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말기 식별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정말 엄청난 정보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당초 발표됐던 것보다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가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어났고요.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KT는 추가로 확인한 피해 지역은 추정 위치로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9월 5일 이후 무단 소액 결제 관련 피해는 더 이상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2차 소비 쿠폰 지급 신청 시작되죠? 예, 이제 모든 국민에게 줬던 1차 때와는 달리 소득과 재산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을 넘었거나 이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고액자산가 248만 명이 우선 제외가 됩니다. 나머지 258만 명은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걸러내고요.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을 초과하면 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은행과 카드사,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17분 1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출근길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정체가 시작돼서요. 반포까지 12km가량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는 현재 인천 쪽으로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신월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 분기점에서 막혀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6km가량 정체고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천천히 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군자분 요금소에서 서안산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안산 부근 1차로는 승용차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고요. 군자 분기점에서 서안산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갈 분기점 5차로는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신갈 분기점에서 마성터널까지는 4km가량 정체입니다. 마성터널 부근 1차로와 2차로는 터널 사고 복구 작업 중인데요. 3차로와 4차로 그리고 5차로로 이용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서용인 분기점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강릉 휴게소 1차로는 장애물 떨어져 있으니까요. 부근 지나실 때 미리 차로 변경 필요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남동, 더 가서는 서창 분기점에서 광명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는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이 일요일이라서 장이 열리진 않았는데요. 대신에 지난주 금리 인하로 미국 시장 좋은 흐름을 보였죠.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상되었던 수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주요 지수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S&P 500은 지난 한 주 1.2% 상승하며 연초 대비 13.3% 상승 마감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EPS는 0.4% 오르면서 연초 대비 7.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9일 기준 S&P 500의 PER은 22.76배, PBR은 5.45배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3.8%, 커뮤니케이션이 3.4%, IT 섹터가 2.1%, 자유소비재가 1.4%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영업일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우는 0.37% 오르면서 46,31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500은 0.49% 상승하면서 6,664포인트, 나스닥도 0.71% 상승하면서 22,631로 마감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은 0.77% 하락하면서 2,448을 기록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IT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한 1.19%로 마감했고 유틸리티가 0.6% 상승했습니다. 자유소비재,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소재, 유틸리티 등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반면에 에너지 섹터가 1.28% 하락을 했으면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부동산이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올해 안에 2번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이번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25bp 인하로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시장은 정책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추가적인 약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금리 인하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패드워치를 보면 올해 2번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번 모두 25bp 인하가 80% 이상의 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 시장 금리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채 10년물은 2bp 상승한 4.13%, 2년물은 1bp 상승한 3.57%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한 97.6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발표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을까요? 예, 현재 시간으로 23일에 PMI 발표가 있습니다. 제조업 PMI는 53에서 소폭 하락한 51.9를, 서비스업 PMI도 54.5에서 소폭 하락한 53.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6일에 있을 PCE 발표 또한 이전 발표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중국발 규제라는 암초를 만났네요. 예, 미국과 중국 간 AI 반도체 갈등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의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RTX 프로 6000D 주문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및 AI 칩 기술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및 공급망 전략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미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로 일부 고성능 칩 판매가 제한된 바 있어서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매출 감소와 성장성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 하락,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독자 칩 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주문 중단 지시를 받은 알리바바도 AI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아이폰 17이 현지 시각 19일부터 공식 판매에 들어갔는데 애플 주가가 간만에 3% 이상 급등했더라고요. 예,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3.2% 급등한 245.5달러를 기록했으면서 시총은 3조 6,43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IB인 JP모건은 아이폰 17의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면서 목표가를 기준의 255달러에서 2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주가보다 14%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판매는 아이폰 17 출시를 앞둔 시점에 전년 대비 6%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신제품 발표 전 수요가 잠시 주춤하는 대기 효과가 있음을 감안해도 과거 대비 더 큰 폭의 하락입니다.
중국이 애플의 최대 해외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감소인지 아니면 중국 내 경쟁 심화 및 소비 둔화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 등 로컬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애플의 점유율 유지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는 주 초반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4년 만에 종가 기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5bp 금리 인하와 연내 2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제롬 파월의 발언, 거기에 더해서 오라클의 긍정적인 기업 실적이 AI 수요에 대한 확인으로 이어지며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를 부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수익 실현 매물이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나오며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기술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한국 시장 어땠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46% 하락한 3,445를, 코스닥은 0.7% 상승하면서 8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이 5,331억 원의 순매수를 한 가운데 외국인이 3,061억, 기관이 3,357억가량 동반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현대로템을 850억 순매수했으며 카카오를 490억, 그리고 로보티즈를 340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카카오를 319억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이버와 현대로템을 각각 240억, 135억 순매수했습니다. 순매도 쪽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2,090억, 그리고 네이버를 1,135억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쪽 순매도는 삼성전자를 860억,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를 각각 315억, 260억 순매도하였습니다. 52주 신고가는 현대로템과 키움증권, 파라다이스를 포함하여 94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우리 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코스피는 0.4% 내외로 상승 출발하면서 지난주 마감한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서 만남을 갖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 협상이 진행 중인데 공화당 하원이 셧다운 기한을 11월 21일까지 연장하는 임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게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가 좀 불투명해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좀 중요한 하류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어땠습니까? 예,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BOJ의 ETF 매각 방침 발표로 인해서 상승분을 되돌리며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만 가관지수도 약세 흐름 속에 0.74% 하락 마감했고요. 중국 상해지수는 약보합, 홍콩 항생지수도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본의 이비데는 7.35%, 그리고 어드반테스트는 3.4%의 상승폭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상품하고 가상화폐 시장 어땠는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WTI 유가는 배럴당 63.7달러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6% 하락하였고 천연가스는 1.74% 하락하면서 2.9달러, LME 구리는 0.49% 오르면서 톤당 9,9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은 전일 대비 1.13% 상승하며 온스당 3,685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5,700에서 11만 6천 달러의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평년보다 길었잖아요. 늦더위가. 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근데 일교차가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 공기는 제법 선선해졌죠. 오늘 아침 대관령이 7.4도, 태백이 9.9도 등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서울이 17.7도 등 중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낮에는 서울과 원주, 청주와 대전, 대구가 25도, 전주, 광주가 26, 제주는 28도까지 올라가 여름의 기준선인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아직 낮에는 많이 덥더라고요. 네. 낮 동안에는 여전히 볕이 뜨거워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마스크 꼭 챙겨 다녀야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네. 지난주에는 비 소식이 참 잦았는데 네. 이번 주에도 비가 오는 날이 있죠. 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일단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내륙산지, 대전과 세종, 충청에 10에서 60,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10에서 40mm고요.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20, 강릉 등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글피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내리다가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주도에 오늘과 내일은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네. 또한 오늘 아침 출근길은 강원 내륙 산지와 전남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껴서 가시거리가 짧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전격 시사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 전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오늘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내외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정부 조직법 개정안, 특검,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 등 정말 현안이 많은 가을인데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고 계시는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은 어느 현안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순서를 매길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경제 측면에서는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소위 현안으로다가 떠오르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뭐 이것저것 다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엇이 지금 가장 쉬운 현안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위성락 실장이 브리핑을 했죠. 일정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기자들이 여러 차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안 열리는 게 특별히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관세 협상이 있기 때문에 또 왜 안 할까 이런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진척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일정이 잡히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3,600억이라고 3,500억 불이라고 하는 네네. 그 돈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으로 내길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그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3,500억 불을 냈을 경우에 네. 우리가 97년에 IMF 사태 같은 네. 것을 또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네.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내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네. 3,500억 불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됐는지 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아, 그러십니까? 예, 아. 이거 뭐 우리 쪽에서 제시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 쪽에서 요구를 한 건지 미국이 일본과 비교해서 그 액수를 제시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뭐 일본과 비교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2015년서부터 2023년 4년까지 미국으로부터 국제수지 흑자가 한 2,600억 불쯤 돼요. 네. 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예. 미국이 그 금액을 산출했다고 보기에도 내가 믿음이 가지를 아, 않고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일본이 5,500억 불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쪽에서 소위 협상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3,500불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했을 수도 있다고 난 봐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 협상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를 근거로 해서 막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하는 걸 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의 요구와 우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지금까지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그렇습니다.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보통 대통령들께서 유엔 총회를 가기 전에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뭐 국익에 해가 되면 사인하지 않는다. 미국 측 요구대로 사인하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 국익에 반하면 절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으면은 네네. 지난번에 소위 말하면 트럼프와 정상회담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풀고 왔어야 되는데 예. 그때는 마치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와서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소위 협상을 갔다 온 저희 장관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아, 지금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관세 협상의 결과를 초조하게 지키는 게 이미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일본보다 10% 많게 지금 이미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타결될 거냐 이런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을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고 대통령실도 그다지 부인은 하진 않은데 이때쯤 되면 타결이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뭐 중국의 시진핑도 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가서 에이펙 정상회담은 그 두 사람의 회담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우리 대표단이 산자부 장관도 다녀오고 통상부 부장도 갔다 와서 전부 다 빈손으로 귀국하고 조금 더 진척을 갖다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네. 내가 보기에는 에이펙 회담에서 이 관세협상 문제가 아마 주로 거론된다고 난 보질 않아요. 가능성이 낮다. 예. 예. 자연스럽게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와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혹시 속보 아침에 들으셨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 연설에서 일단 비핵화는 절대 없다 늘 하던 얘기를 했고 또 그런데 비핵화를 털어버리면 미국과 마주 못할 이유는 없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 못지않게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에 오느냐. 근데 이건 가능성은 많이 낮게 보고요. 그렇지만 이 계기에 미북 또는 북미 양국이 만날 가능성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나는 사실은 에이펙 회담에 뭐 공식적으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초청은 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하다.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형태로 바꿔주고서 한국에 온 김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네네. 과거에 일본에 소위 왔다가 그렇죠.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만나는 거와 비슷한 형태로. 네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갖다가 주선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주선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다. 왜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기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랬으면은 뭐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노력은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저희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서 회담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게 아마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난 볼 거예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가장 큰 정치적 결과다. 그런 거죠. 예. 이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를 앞두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신과 인터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사실 이제 SNS를 통해서 자주국방 발언을 하셨어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를 벌여야 된다. 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상은 누군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 보면은 네. 1950년대 6.25 네. 사변이 났었을 적에 네네. 그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이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거를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이 와가지고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재라는 것은 1953년 휴전 이후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와서 오늘날에 성공을 이루고 간 거예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우리가 72년도까지 미국에서 원조를 확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얘기를 하면서 네.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소위 외국 군대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는 소위 굴종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는 무슨 의미로 했는지는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군요. 과연 예. 그런 얘기가 꼭 필요했었는지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이제 한미동맹 현대화 얘기를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전 유연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상향 요구라던가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문제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미국 측에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전략 전술상 미국과의 소위 앞으로의 뭐 방위비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 발언을 갖다 하셨는지 모르지만 네네. 그런 발언 자체가 내가 보기에 무슨 그 협상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를 않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할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여건이 어떠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단한 나라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도 무슨 선진국에 도달을 했고 뭐 문화 강국이다 뭐다 등등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자랑을 무지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질 않아 가지고서 우리에게 대한 신뢰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강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좀 상대방을 상대로 할 적에 우리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번에 국내 정치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관련한 의혹이 계속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제기가 됐고
이러면서 지금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따 여쭤보겠지만은 국민의힘 장외투쟁도 나섰고요.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나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거는 소위 민주당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외부에서 뭐 회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사전에 무슨 모의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퍼부고 있는데 예. 나는 뭐 내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갑작스럽게 전원합의체에 붙여가지고서 파기환송하는 그 네.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과연 대법원이라는 법원 최고 법원이 그런 짓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진 않다. 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자꾸 공박을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으로서도 내가 보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어제 그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 시절 그때 장외투쟁한 다음에 5년 8개월 만에 대구에서 지금 또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사실은 뭐 본인 국민의힘으로서는 국외지책으로다가 그런 자기의 본산인 대구에 가서 장외투쟁을 갖다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외투쟁이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효과를 갖다가 발휘한다고 난 보질 않아요. 효과 발휘하지 못할 거다. 네. 왜 그렇게 보실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체가 발달을 하지 않은 과거에는 사실은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투쟁의 방법을 많이 썼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실시각으로 아시죠? 근데 네.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뭐 군중의 심리를 동원해서 뭐 거기에서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좋은 판단이라고 보질 않아요. 네. 그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또 지금 국민의힘 통일교 유착 의혹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고 또 특검 압수수색 결과 통일교 당원이 국민의힘에 한 12만 정도 된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계속 위원정당 해산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내가 보기에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그러한 소위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가지고서 그 당 제1야당 자체를 갖다가 해산한다는 것이 나는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번 계엄 사태 때 뭐 일부 이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람들이 계엄을 지지했다고는 이런 측면에서 내란 정당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붙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대된 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무조건 그저 국민의힘을 갖다 내란 정당이라고 지칭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고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 내란 종식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내란 종식이란 것이 어떻게 끝날 수 있냐. 검찰 수사, 그러니까 특검 수사죠. 특검 수사가 끝나면 완료될까? 이거 지금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얘기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보기에는 뭐 특검 수사를 연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은 계속될 것이다. 네.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3대 개혁안도 속도를 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투톱 갈등이 불거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제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부부도 싸울수록 친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사실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시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갈등이요. 예, 그거야 뭐 쉽게 봉합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쉽게 봉합할 수 있다. 뭐 특별한 건 아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또 김병기 대표가 그 경제개혁과 관련해서 배임죄 폐지 요거 이번 정기국회 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의도다. 그래서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말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실이 배임죄라는 것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업 측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참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뭐 일부 또 법률을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갖다가 한번 붙여서 할 수 있겠죠. 뭐. 근데 뭐 그런 사세, 그런 소위 논평 자체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인들에게 나는 하고 싶으신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아요. 사실은 이 경제가 발전하면 경제 발전 자체가 그 자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변화를 가지고 각종 기술의 변화라는 것이 사회 구조 자체를 상당히 변화를 시키는데 네네. 거기에 정치가 적용을 해야지 정치가 성공을 하는 거지. 네. 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종전에 있는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권의 종전의 사고방식은 뭘까요? 나는 사실은 국민은 굉장히 높은 성숙도를 가지고서 참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아직도 그걸 갖다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하는 일이 다 자기네들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SNS가 이렇게 발달하고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뉴스가 나오는데 왜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에 빠질까요? 아니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소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자기 생각대로 네, 사는 네.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과거에 계십니까? 우리나라 네. 대통령들도 다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세상은 변하는데 변하는지를 모르고서 자기 처음 생각대로 가다가 결국 가서 다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이제 또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들어섰다. 예. 경제 문제를 얘기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경제에 나는 대해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이제 그렇죠. 진입을 했고 예. 출산율은 제일 최하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결국 가서 이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을 상실한 요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벌써 한 5, 60년 동안 지나가서 보니까 우리 경제의 구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구조가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문제라고 지금 보실까요?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쟁력이 우리나라 없다. 제조업이 제조업 경쟁력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네. 석유화학 공업 그렇죠. 같은 예, 거는 예. 완전히 지금 구조조정하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안 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네. 이러한 모든 유형이 과거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신을 차려가지고서 제대로 지금 상황을 진단을 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도 역시 피크아웃 상태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앞서 우리 증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주식도 주식 시장도 굉장히 지금 연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나는 뭐 우리 주식시장에 일시적으로 연고점을 갖다 갱신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 네. 그리고 미국의 소위 월가에 있어서의 주식시세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월가가 자체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월가가 사실 이상해지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세라고만은 주식시세가 정상으로 참 제대로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경제 내용이 튼튼해야만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네네. 일시적인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잘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됐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지방선거가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방선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나는 뭐 이런 상태로 가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결과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2018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전격 시사 잠시 후 3부에선 품격 토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륨을 높여요 DJ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오늘은 성우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는 얼마 전 장애인 편의 차량과 산악용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리산 노고단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쉽게 갈 수 없었던 정상의 풍경을 마주한 순간 마음속 응어리가 확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지리산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붉게 물든 새벽의 일출까지 고지대 여행을 통해 아주 오랜만에 자연을 흠뻑 느끼며 여행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어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중국 북부 쪽에 고기압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오늘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높은 구름만 지나는 무난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동풍의 영향을 주로 받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도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15도를 밑도는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17도대로 출발한 셈입니다. 선선한 아침이지만 낮에는 일사가 더해지면서 어제처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일부 지역 조금 더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가벼운 외투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5도, 전주 26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28도가 되겠고요. 내일은 계단식 상승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 18도 등 13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등 23에서 28도로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고 아침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9월에 비 온 날이 참
참 많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때로는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최대 60mm, 남부지방 10에서 40mm가량 예상됩니다. 당분간 제주도에 또 해안 지역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아침까지 강원과 전남에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압박을, 국민의힘은 여론몰이 정치 공작이라면서 계속 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서영교 의원은 회동 의혹에 제보자가 특검에 나가서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말했고요.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근거가 있으니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먼저 홍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이 4인 회동과 무관하게 네네. 그 4인 회동 사진여와 무관하게 그 사퇴론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도리어 이 사퇴론이 나오면서 논란이 좀 이상하게 그 다른 쪽으로 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안팎에서. 사퇴가 본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 문제, 네. 사법 개혁 등과 관련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서 예.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었는데 네네. 도리어 회동설이 제기되면서 회동설 진위 여부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퇴를 안 하고 뭐 또 만약 사실이면 물론 뭐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간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지금은 이제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그 파기환송심에 그렇습니다. 대한 책임을 지라는 쪽으로 그 가고 있는데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사법에 대한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 정부나 또는 네. 뭐 일종의 엘리트주의 네네. 그리고 뭐 등등 사법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초점을 맞춰 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4인 회동설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이 문제 제기했을 때 네. 이게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추가적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네. 당시 그 한덕수 그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경호처 보호도 그 어떤 경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 일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지가 다 나와 그렇죠. 있죠. 총리실에 또 그 네. 차량 일지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 일지를 확인하고 네네. 대법원장도 역시 차량 일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네네. 개만 크로스 체킹을 하면 네. 4월 달께 4월이든 5월이든 뭐 이 두 개월간에 네. 2개월간에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되거든요. 예. 그렇네요.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네네. 이 입법행정사법에 이제 흔히 말하는 상권의 서열 문제를 갖다가 예. 구체화했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 선출 권력, 입법행정과 간접 선출 권력 사법이 분명히 서열이 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열을 또 제시하면서 예. 내란 특별재판부 그게 왜 위헌인가? 네. 이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시그널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시그널이 됐다. 그러니까 조희대 예. 대법원장 이 부분은 좀 전에 이제 홍표 대표님도 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 불과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네. 대법원에서 또 전원 합의 이제 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파기환송하고,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 그런 앙금이 있죠. 그런데 이제 표면적인 것은 이제 사법개혁의 걸림돌이다. 네네.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네네. 있다. 네네. 특히 이 내란 뭐 관련 사건을 갖다 처리하면서 가지고 네네. 직연 이제 부장 판사가 네. 구속 취소 결정을 해버리고 네네. 또 내란 특검에 의해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네.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리고 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특검 수사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뭐 재판과 기소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느냐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네네. 근본적인 사법부의 불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불신의 중심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네네네. 이 사람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쉽게 말하면 뭐 사법개혁이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또 정치적 지난 대선의 중립 의무를 저버려 가지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법부가 또 이재명 정권의 특검 수사 내용이든 이런 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는 끝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제시한 게 지난 5월 달에 서영교 의원이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네. 제기한 거 네네네네. 아닙니까? 그때는 이게 덮여버렸어요. 왜 덮였냐? 네. 직연 부장판사 그 룸사롱 향응 네. 사진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쏠려가지고 이건 덮였어요. 덮였네, 좀 지금. 전에 홍표 대표님 네. 말씀은 그 사이에 6월달에 대선이 있었고 네. 다시 부성찬 의원이 국회에서 면책됐던 네. 뒤에 숨어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앞에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내용이나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또 새로운 사실이 새로운 나온 게 사실이 없고. 나온 게 없다. 다만 네. 4월 7일이라는 날짜는 나왔어요. 날짜는 나왔죠. 날짜는 예, 나왔는데 예. 그럼 홍표 대표님 말씀대로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이 사람 일정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일정 이 사람들이 뭐 평일날 아닌 말로 예? 자기가 개인적으로 차 운전하고 안 그러면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오찬 장소에 갔을 일은 만무하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제대로 짚어봐도 팩트를 이게 정치 공작인지 아닌지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끝장내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대한민국 상급 분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이거는 아주 정말 위험한 그런 정치 공작이라고.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사실 확인할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그럼요. 민주당이 네.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네. 모르겠어요. 이제 그 내용이 네. 총리실 소관인지 대통령 경호실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그 네네. 당시에는 권한 네. 대행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양쪽 다 자료 제출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차량 일지 같은 경우는 보안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컨대 그 날짜 몇 가지 날짜가 특정된 네. 그 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오찬 네. 장소가 어디였는지. 네. 오찬 장소 그 당시 권한대행 오찬 장소 어디였는지가 뭐 그 국가안보의 비밀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저 사실관계 확인하려면 네. 특검이 네. 그 내용을 압수수색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 예, 아니 특검이 그 자료만 뭐 그 이렇게 자료만. 예, 네. 그 제출하라면 되죠. 예, 제가 네. 왜 그러냐면 네네네. 국회가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대통령 기록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벌써 들어갔을까요? 시간. 그러니까 마치고 나면 들어가죠. 마치고 나면 다 들어가는데 바로요, 곧바로? 예, 네. 바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네. 지정을 했느냐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지정을 했으면은 이렇게 열람이 불가능하고 방법은 국회 3분의 2 동의나 또는 이 검찰이 영장을 해서 해서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만 해서 만약 그렇다면 특검이 하고 그걸 그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뭐 별도로 예.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대법원에서 자료 받고 네네. 그다음에 그 대통령 기록물로가 있다면 안 네. 갔으면 총리실에서 받으면 총리실에서 되고요. 받으면 되고. 아니면 대통령 네. 기록물로 갔다 오면 그러면은 검찰에서. 네. 압수수색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 동선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좀 전에 앵커님 말씀처럼 네. 서영교 의원이 이제 이 제보 자체가 이제 현직 국회의원으로 받았다고 이제 해명을 지금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또 제보자가 직접 나설 의향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주에 네. 서면
본인의 구두 입장도 아니라 서면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만난 사실도 또 식사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만난 사실을 갖다 구체적으로 이제 특검이든 어디든 수사기관에 제시하고 그 사실 하나만 밝혀줘도 조희대 대법원장 옷 벗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처음부터 아까 홍익표 대표님 지적을 했습니다는 민주당이 이제는 야당이 아니잖아요. 야당 시절에는 좀 뭐 이게 제보를 통해서 뻘짓이 되더라도 막 넘어갑니다만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열린 공감 TV라는 쉽게 말하는 썰을 푸는 이거는 뭐 사실 실체가 인정되고 한 게 아니라 그렇다더라 이런 의혹만 가지고 하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 그 유튜브 방송이죠. 이걸 갖다가 집권당 쉽게 말하면 서 의원은 그거는 약간 참고처럼 이게 튼 거고 서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보를 받으셨다. 그리고 여권 관계자 언급도 하시고 거기에 현재 근데 국회의원 좀 뒤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요. 네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네. 서영교 의원이 여권 관계자 뭐 민정실에 있었던 현직 국회의원인데 여권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네네. 1년 전에 1년 전에 하셨어요. 1년 전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대법원에만 올라오면 그 이재명 그 당시 대표죠. 그죠.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은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날리겠다. 이런 얘기를 1년 전에 했던 얘기고 4인 회동은 그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권 관계자라고 발 얘기는 4인 회동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1년 전에 발언. 1년 전에 발언.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언이란 말이에요. 전언이죠. 전언. 그러니까 이게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뒤섞여 있어서 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은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아니 사전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천인공노한 일이죠. 들은 적은 없으시다는 조희대 말씀이시죠? 대법원장이 아무리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이 예? 물론 국회에서 다 뭐 청문회도 절차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청문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상권분리 사업부의 수장이 1년 전부터 그러면은 그걸 결초 보온 충성하는 의미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대법으로 올라오면은 이거는 바로 그냥 날려버리겠다. 그걸 1년 전부터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작을 통해 대법원 수장 끌어들이는 오직하면 김병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잖아요. 즉 그 말은 서영교 의원이나 부성찬 의원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마디만 하면 저는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 4인 회동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그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서 스스로 자초한 것은 통상 이런 동일한 사건이 올라왔을 때 대법원에서 처리 기일이 평균 90일이 걸렸어요. 근데 단 36일 만에 그리고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더 유력 후보로 이미 여론조사에서 계속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나왔던 제1야당의 가장 유력 후보를 36일 만에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선출될 권력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사법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만은 매우 잘못된 거고 그 당시에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김종인 대표께서도 그 말씀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근데 점점 이 충돌이 더 커질지 아니면 잦아들지 그 기로로 볼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장외투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외투쟁 자체도 궁금하지만 앞으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둘러싼 이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실까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5년 8개월 6년 만에 그러니까 한교안 전 대표 시절에 2020년 그러니까 연초에 그때 음동설안에 그때 이제 장애 집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에 이제 장애 집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당이 이렇게 이제 장애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 배경이 중요한 거죠. 배경.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국회 여의도 같은 경우는 대화 타협을 통해 가지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협치 실용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을 가져가겠다 그랬는데 그걸 실천하려면은 친정집인 민주당이 국회에서부터 야당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또 정치가 복원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 복원. 근데 예. 뭐 대통령하고 실컷 뭐 용산에서 뭐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익 대표하고 악수한 지 하루 만에 그냥 그런 뭐 여전히 내란 세력하고는 대화 타협하지 않겠다. 네. 정청래 당대표 자기 정치 해버리고. 예. 그래서 뭐 더군다나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특검법 수정안까지 합의했는데도 이걸 집권당 대표가 걷어차버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국은 정청래 당대표의 손을 들어줘 버리고 네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야당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거대 입법 권력이 민주당 중심인데 야당이 아무리 국회 내에서 대의민주주의 이 공간에서 싸우려고 해도 역부족이에요. 역부족이다. 결론은 국민적 지지와 국민적 뒷받침 없이는 지금 이제 거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대응할 수도 없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도 어렵고 네.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어쩔 수 없이 나갔다. 그렇지만은 저는 저게 네. 타산지석으로 또 삼아야 될 부분이 네. 한교안 전 대표가 그렇게 해서 1년을 갖다 당시 정강원 목사와 아스팔트 그 세력들과 예. 1년 동안 장애해서 그냥 투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결과는 이제 2020년 또 총선에서 103석이라는 아주 초라한 참패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절체절명의 이 사법부의 위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절대 권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 의지를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 좋지만은 앞으로 이 장애 집회 이 자체를 갖다 일정 부분 뭐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판단을 해야죠. 국민 여론을 잘 살피면서. 홍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5년 8개월 만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도 뭐 무제한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자꾸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대해서 악수를 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대치 국면으로 가는 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실까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그 어떤 특검의 수사, 그 다음에 그 국정 운영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속도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을 집권 초기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개혁까지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네. 어렵다. 이게 네.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어떤 그 반면교사 같은 네. 그 예. 민주당 내에 지금 분위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이 가동되는데 이게 점점 국민의힘 의원으로 화살이 지금 가고 있어요. 넘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넘어서서 네네. 아마 지금 예상되는 아마 전현직 국회의원들만 해도 한 20명 이상 될 겁니다. 20명 이상이요? 예. 아. 당장 김건희 특검에서 양평고속도로 어찌됐든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도 예. 뭐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모든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등등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거론되는 국회의원들만 해도 뭐 윤상현 의원, 추경호 의원, 나경원 의원은 뭐 다른 지금 네. 과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국회 선진화법이죠. 등등 지금 전현직 국회의원들 한 20여 명 정도가 네네.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게 지금 특검 안팎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네네네. 이 거론된 리스트만 해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특히나 권성동 의원이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네네네. 위기감이 더 고조된 것 같아요. 이제 네. 남의 일이 아니다. 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른다 하니까 네. 그런 위기감이 당초 우려했던 그러니까 일부 내부적으로 그 장애투쟁을 반대했거나 약간 유보적인 사람들도 다 함께 뛰쳐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은 뭔가 여야를 잘 다독이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네.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그 속도전, 그러니까 예. 정부 여당,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속도적인 국정 운영에 야당이 합을 맞춰주지도 않고, 그 또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는 점점 조여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 지금 국회 일정을 봐도 또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 벌써 지금 정부조직법, 또 방통위법, 국회 25일이죠. 예,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 이 모든 방법 다 동원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또 추석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추석 민심도 또 의식을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각 당의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될 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좁혀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년에 이 전국 이 자체는 갖다 지금 현재 민주당 중심의 그런 국정 운영 고도의 기술자들이 이게 뭐 완벽한 지금 현재 프로그램대로 저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2017년 들어서자마자 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네. 언론 사법 뭐 다 계획하고 전직 대통령 또 두 사람 또 구속 수감하고 그 수많은 공직자들 뭐 이렇게 구속 수감뿐만 아니라 5명의 공직자들이 그 과정에서 예? 목숨을 잃는 그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네네.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지금 현재 이 3대 특검을 가지고 네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랑 비슷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 탄압이고 한편으로는 야당 말살이다. 그 목적은 이제 결국은 내란에 이제 공조하고 또 가담한 그런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그런 뭐 지금 캐치프레임에 걸고는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다 정치적 목적이다. 네. 첫 번째는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완전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이겨야만이 예예. 지금 1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적 사문제가 그때 끝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8개월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들어서자마자 중도 협치 실용을 내치면서 네. 상당히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가져갈 수 있겠다. 저는 야당 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100일 기자회견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려하는 그런 현실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불과 일극 체제로 이재명 그 대표의 그 공관 체제가 더군다나 본인이 당 대표 정권 초기인데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자신 정치를 아무리 일정 부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재명 대표의 협치 의지를 갖다 그렇게 걷어차면서 이 판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과정 속에 방송 3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개정 뭐 세제 개편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거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일요일 날 뭐 장애 집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주를 좀 막아달라 이 이야기고, 또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한 그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그런 의혹 제기 부분은 이거는 면책 특권 가지고 문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의 행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자기가 면책 특권에 뒤에 숨어가지고 그런 집권당의 도리 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해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란,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네. 그렇게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서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장에 이번 주에 지금 25일에 처리하겠다는 법들이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법들이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 특히 검찰청 폐지가 담겨져 있고 네. 또 방통위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사실 지금 또다시 지난번에 봤던 우리도 필리버스터하고 또 통과하고 필리버스터하고 통과하고 이런 상황이 또 재현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겠죠 민주당은? 뭐 현재로서는 네. 아마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할 수밖에 없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그 정부조직법이 지금 미완으로 되는 게 네.
금융위 금융위 관련된 또 기재부 관련된 거. 예, 예, 이 문제가 지금 네. 기재위하고 정무위가 그 예. 야당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한다 하더라도 한 6개월 내년 한 3월 달 가야 되기 때문에 3월까지 예. 3, 4월까지 갈까요? 예. 네. 그 문제가 조금 이제 난항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조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그 출범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그 특검 수사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지난주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 그 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자료를 확보했고 통일교인이 11만 명, 12만 명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됐다고 전해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정당에서는 소유다 정교 일치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해야 되는 게 뭐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뭐 10%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런 통계학적으로 이건 사실 말장난 같은 거고 지금 통일교 신자가 12만 명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생년월일까지 확인한 건 아니고 이름만 갖고 동명이인만 지금 확인한 상태이기 이름만 때문에 갖고 예. 이게 진짜 다 그 맞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그 지금 특검에서 1차 발표한 대로 한 10만 명 이상이 있다면 당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죠. 실제로 그 3년 전에 있었던 그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경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압도적으로 일반 여론조사 이기고 당원에서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당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유의미한 숫자는 충분히 됩니다. 10만 명이면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사가 필요하다. 예.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실까요? 이게 특정 종교 이제 뭐 종교인들이 이제 공당이 이제 국민의힘에 많이 입당을 조직적으로 했는데 그 조직적으로 한 사실 자체가 국민의힘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네. 뭐 이렇게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다. 네네. 또 이 당원 가입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쉽게 말하면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으로 네. 얼마를 가입했는지. 요 11만 명, 12만 명 안에서 10만에서 12만 지금 이야기를 특검에서 흘리고 있는데 네네네. 이것도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죠. 네. 특검이 수사를 갖다가 이제 뭐 DB 관리 업체 그 뭐 서버를 가져가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런 거 뭐 그런 주민등록 뭐 이런 주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일치되는지 보고 네. 거기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당원이라고 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돈을 내야 돼. 당비를. 네네. 당비를 내고. 흔히 말하는 책임 당원으로. 책임 당원. 네. 보통 이 전당대회 지난번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네. 뭐 특히 후보 경선 같은 경우도 네. 한 75만 정도의 책임 당원 중에서 한 40여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전체는 500만 이번에 명이지만 당비를 내는 건 장동혁 75만 당대표 명, 이번에 30만 선출되는 명. 뭐 네네. 이런 네네. 전당대회 같은 경우도 보통 30만, 40만 이 정도예요. 그런 그렇게 또, 네. 거기에 그러면은 뭐 통일교 측에서 10만이든 12만이든 뭐 당원 가입했다 그러면은 네.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네네. 당비를 내면서까지 예. 국민의힘 정치에 힘을 보태고 함께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인지 또 그 사람들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나 뭐 네. 통일교 고위 지도층의 네네.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대선 후보든 네네. 당권 후보든 누구 결정에 영향을 준 사실을 특검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겠죠. 특검이 밝혀야 근데 되겠죠. 그걸 예. 특정 종교 뭐 가른 개신교든 뭐 신천지도 어디 뭐 있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본인 개별적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네. 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논리로 민당 서버를 갖다 당원들 뒤져보면은 또 나와요. 그렇게 보십니까? 다른 뭐 통일교 당원들도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개념으로 정당 가입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거든요. 네네네. 그 자유를 갖다 어느 선까지 특검이 볼 거냐. 저는 그 문제라고 봐요. 네네.
이게 지금 대략 3부에서는 지금 시간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듣고 예. 다음 4부에서 좀 더 예. 얘기를 이어가죠. 제가 네. 그 조금 반박을 하면 500만은 사실 헛수가 맞고요. 네. 되게 100만 이하 되는 한 6, 네네. 70만쯤의 책임당원이 문제인데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큼 있느냐 하는 네네. 게 하나 있고 다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특검에서 밝혀야 되는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자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 경우에 통일교 교단 그러니까 그 통일교 지도부 차원에서 네. 그걸 지시를 했다는 네. 어떤 문자나 문서가 있어야 되는 네. 게 하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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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당비를 대신 누군가가 예. 내줬거나 이런 게 네,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부에서 이야기 더 듣겠습니다. 전격시사 3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4부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특검 상황을 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했고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후에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경위 요 관련해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이 뭔가 유의미한 결과 얻었을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어제 상당히 새벽 3시 반 넘어서 이제 나왔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진술한 줘서 열람하는 시간이 한 5시간 네. 넘었다 그래요. 네네네. 그만큼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꼼꼼하게 본인이 진술한 내용 또 네. 특검이 자신을 어떻게 지금 현재 법적 구속을 위한 그런 어떤 법 적용을 하고 수사가 이루어진 건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조사 열람 시간이 길어진 거고. 예. 그러면 내용은 한 2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검찰총장으로서 네. 왜 즉각 항고를 하지 않느냐. 네네.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25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했을 때 네네네. 또 검찰은 즉각 항고 권한을 또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럴 되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이 아니라 계속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네네. 당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까지 네. 갈 수 있는데 네네네. 왜 그랬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전국 검사장 회의 내부 절차 다 거쳐서 네. 자기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법률적 판단과 다 또 피의자 인권 문제, 방어권 문제 이런 거 다 고려했다 이런 입장이 됐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네. 보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을 시켰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 내란 민주당에서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3 비상계엄 당시에 네. 그러면 이제 검사를 갖다 파견내 보내는 네. 계엄 수사본부라든지 네네네. 계엄지휘부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실체적인 사실 이 자체를 갖다가 지금 이제 특검은 뭔가 좀 자료를 가지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을 압박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약간 그 두 가지 말씀하신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네네. 당시에 그 지기현 판사의 시간 이제 계산. 그 시간 계산하는 네. 판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네네네. 사실 그 당시에 담당 수사 검사팀은 즉시 항고 의견을 그렇죠. 냈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물론 뭐 그 검사장 회의 등등 내부 다른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담당 수사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수사팀이 예를 들면 결정을 못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네. 모르겠지만 네네. 네. 우리는 수사 그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은 취소하고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 지금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한테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네. 어떤 직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건지 예, 이것에 예. 대해서 지금 특검이 네.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두 번째는 그 당시 그 계엄 있는 날 어쨌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한 세 차례 비화 통화를 좀 네. 했다는 거 네네. 아니겠어요? 그 통화 과정에서 그 내란 또는 비상계엄 과정에 협조를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있었고 협조를 했는지 지금 뭐 일상적인 거라고 그러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진술 네. 그다음에 이 검찰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진술에 대해서 지금 아마 그 특검에서는 양 당사자의 진술의 차이나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도를 보면은 박성재 전 장관도 조만간 또 소환될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이 네, 되는데 대주신문을 이제 했죠. 맞추겠죠. 네. 오늘 지금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이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데요. 고령인데다가 이제 통일교 측은 또 건강이 좋지 않다. 그래서 3번이나 지금 특검 측 얘기에 따르면 임의로 또 뭐 나오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권성동 의원을 만난 것 자체는 아까 부인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윤모 본부장이 네. 여의도 모 중국 음식점에서 예, 이제 예.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을 준 사실 그 자체도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네네네. 두 차례 또 이제 통일교 그 한학자 또 총재가 있는 곳에 또 권성동 의원이 두 차례 방문해서 뭐 컨절했다. 뭐 그런 모든 네네. 부분 다 인정되지만은 예. 자신은 이제 그게 뭐 정치 자금을 준 게 아니라 이제 세뱃돈 정도 줬다. 세뱃돈 줬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제 그 쇼핑백에 든 게 넥타이였다. 네. 그렇게 그게 좀 얘기가 차이가 나오고 나거든요. 있죠. 예, 예. 지금까지 언론 보도 특검 수사한 내용에서 저는 특검이 그동안 뭐 비사실을 공표하면서 언론을 통한 여론 또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일단 특검이 한학자 총재 지난번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내용들을 네. 흘리지 않은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한학자 총재가 이제 특검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구속 이제 영장에서 네네.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진술이 이제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 네네. 증거 인멸을 하는 분인지 네네네. 안 그러면 도주 우려가 있는 분인지 네네네. 안 그러면 이 중대 사건에서 네네. 이분을 구속 수감하면서 네네. 수사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네. 이게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이분이 정말 많아요. 고령이시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도 특검 수사 받고 뭐 들어가면은 병 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증거 인멸의 우려 이 부분이 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로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왜냐하면 이제 예. 대부분의 그 관련자들이 주요 공직에 있거나 또는 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사람들이 도주 가능성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남은 건 이제 도리어 이제 그 자신의 지위나 또는 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이제 네네. 법원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최근에 영장 발부되는 추세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 가능성 높다고 봐요. 높다. 예, 그 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다만 지금 이제 아마 판사가 고민할 것은 고령의 문제. 네. 그 문제가 좀 유일하게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김성태 대표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번에 이제 나왔던 다시 또 새롭게 한번 또
회자되고 있는 게 세뱃돈.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늘 나오는 건데요. 옛날에도 뭐 떡값, 뭐 세뱃돈 이러는데 떡값과 세뱃돈이 보통은 우리가 집에서도 줄 때 통상적으로 많이 줘야 10만 원 안팎이잖아요. 10만 원이 상한선이십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저희가 주는 그러니까 세뱃돈을 저희가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주로 부모님께 드리거나 그렇죠. 또는 저희는 아이들한테 주거나 저희는 이게 다 줘야 되는 그렇죠. 나이죠. 양쪽으로 다 주는 건데 부모님한테는 조금 더 드리긴 하지고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한 10만 원 정도 네, 주는 네, 건데 뭐 제가 보기엔 그 수준은 아니겠죠. 동그라미가 한두 개는 더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로 봅니다. 그 이제 좀 어린 연배의 분들과 얘기를 하면 저희는 좀 많이 들었던 단어라 세뱃돈. 예. 그다음에 대가성 정치자금. 요거 대가성 부과를 하는데 예. 지금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배가 어릴수록.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세뱃돈이란 말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권 의원은 쇼핑백에는 돈이 아니고 넥타이가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영장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할 걸로 보셔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돈이 만일 오갔다면은 이제 뇌물이라든지 예. 지금 이제 특검이 지금 의심하는 부분은 뭐 상당히 큰 금액이 그 소품백 2개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 개인이 이제 이거는 뭐 소화시킬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 자금 아니냐.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이제 뭐 지금 흔히 말하는 민주당 뭐 우호적인 어떤 유튜버들도 그렇고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 자신이 명확하게 하잖아요. 자기는 그런 뭐 왜 정치 자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대려 반문을 하는 식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놓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그 세뱃돈 이상 본인이 세뱃돈이라면 세뱃돈인 것이고 권성동 의원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넥타이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세뱃돈으로 해석될 리는 없겠지만은 그분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게 큰 뭐 대규모의 큰 정치 자금으로 큰 돈이 오고 갔을 리는 저는 만무하다. 왜 또 더군다나 그런 자리를 가면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보좌진을 갖다 또 누군가는 수행이 될 거고 또 이제 운전을 하시는 수행 기사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그걸 양쪽에 그 뭐 큰 돈 정치 자금이 들어가 있는 쇼핑백을 갖다 받아서 들고 오는 그런 바보짓을 할 정치인은 없죠. 그렇게 보시나요?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금액은 제가 뭐 그 정보가 없으니까 추정은 못 하겠는데 일단 세뱃돈이라고가 왜 그랬을까? 이게 결국은 이제 자기의 죄를 최소화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미 금액이 간 거는 어느 정도 특검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세뱃돈이라고 한 그 강조하고 싶은 거는 대가가 어떤 정치적 이유가 없는 단순한 그냥 그 선의로 준 돈이다. 이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대상이 아니라 김영란법 대상이 되거든요. 김영란법에는 100만 원 이상만 되면 이제 그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처벌 규정이 좀 모호해요. 김영란법 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정치자금법으로 아니라 김영란법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그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그 얘기한 대로 100만 원 안팎의 그 이하의 그 정도라면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소액이라면. 근데 이것 자체를 할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많은 금액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그 저희가 보기에 쉽지 않은 게 이미 그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한학자 총재의 도박 관련 문제에 대해서 검찰 내부 정보나 이런 편의를 봤다라고 지금 특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세뱃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대가가 있다 이렇게 특검을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9월에 또 임시의장국이라 처음으로 또 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하는데 홍 대표님 어떤 성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유엔 첫 데뷔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연설에서 어떤 내용 아마 주로 한반도 평화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으실까 생각되는 네. 핵심은요. 그러니까 네네. 비핵화 관련돼서 미국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 그러니까 네. 피스메이커로서 네네. 역할을 해달라. 이게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다 네. 생각이 되고 네네. 또 우리가 그 임시의장 그러니까 그 하기 때문에 토론의 주제를 하는 게 AI와 관련된 AI죠. 예. 내용을 하는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러면 AI가 그 어떤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 또는 이 인류의 어떤 진보 이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인류의 그 공동의 발전에 좋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내용인데 네. 저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 유엔 그 무대에서 주목받는 그런 그 네. 며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유엔 이제 벌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제 해수방 2번째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유엔은 이제 처음 나가지만은 이제 이런 국제 무대에 공식적으로 작년 데뷔하는 이제 거죠. 11월 네. 3일 비상계엄을 위해 극도의 혼란,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예. 완전히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회죠. 예. 또 지금까지 유엔에서 그 안전보장 회의를 예.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부분에 대해서 네네. 상당히 그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도 한반도에 이렇게 핵 없는 그런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정부하고의 네네. 뭐 이런 차별화된 입장이 아니라 네. 연속성을 잘 유지하면서 네. 국제사회에 네네. 이런 핵의 위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평화를 위한 그런 네. 의지가 단호하게 이제 표현되는 게 저는 대단히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있고 하나는 네. 하나는 더. 트럼프 대통령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청구서가 날아올까 날라오고 봐. 관세 그 협상의 압박을 알겠습니다. 더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안 감사합니다. 만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식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간은 8시 45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제법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대로 출발한 서울지방 오늘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대구도 역시 25도, 전주 26도 등 23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의 프레임을 만들어도 아름다운 가을 하늘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날씨로 오늘도 높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오늘 구름량이 많겠고요. 모레는 중부지방 20에서 60mm, 남부지방 최대 40mm의 적지 않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에 비교적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남동쪽 해상으로 물결이 높겠습니다. 동해안에 너울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계단식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이 27도의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운 낮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 이적 뒤에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트레이크를 오늘 홈에서 상대합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꽃피우는 것 같다. 이 정도로 활약이 되더라고. 특히 최근에 흥부 듀오 네. 맞죠? 흥부 듀오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리그 3경기 연속 공식 경기 5경기 연속골에 도전하죠. 네. 아무래도 뭐 팬들의 기대가 벌써 굉장히 큽니다. 오늘 10시 경기인데 뭐 지금 가끔 접속을 해보게 되면 오늘은 뭐 2골을 넣을 것이다. 또 부안가와 뭐 3골을 합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평가전에서 일단 대표팀에서 활약이 좋았고 그렇죠. 네, 돌아가자마자 첫 경기에서 세너제이와의 경기에서 53초 만에 골 넣고 네, 솔트레이크와의 경기에서 뭐 헤드트릭을 기록하고 나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뭐 요즘 그 LAFC 손흥민이 먹여 살린다 이런 표현해도 뭐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먹여 살리고 있군요, 벌써.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솔트레이크하고 다시 하게 되는데 최근 헤트트릭을 도와준 부안가 선수하고 부안가 선수. 예, 부안가 선수가 막 흥부디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흥민과 부안가가 어떻게 이제 그 LA 솔트레이크를 상대할 것이냐. 문제는 일단
지난 경기에서 너무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러게요. 일단은 집중 견제를 두 선수 모두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네네. 아무래도 두 선수를 막다가 보면 뭐 한 선수를 놓치게 되겠죠. 그러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부안가 선수도 지금 94골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인 100골을 향해서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아요. 제가 부안가 선수는 이번에 이름을 처음 알게 됐는데 원래 굉장히 잘하는 선수네요. 네. 가나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선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LAFC를 먹여 살린다고 그러는데 네. MLS는 하루는 손흥민 선수를 집중 조명하고 그 다음에는 메시를 조명하게 되거든요. 지금 메시가 지금 마이애미 팀에서 22골째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득점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언제 메시라는 선수와 이렇게 우리 선수가 이렇게 동등하게 비교되는. 네. 비교되나. 저희가 한때는 뭐 월드컵에서 4대1로 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은 손흥민 선수 제2의 전성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LA 다저스의 또 하나의 괴물 선수 이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타니 쇼헤이 53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2년 연속 MVP에 이렇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괴물은 괴물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얼굴은 괴물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얼굴은 우리가 요즘에는 범생 스타일이죠. 네, 항상 그러니까요. 반듯하게 생활하고 네, 네. 언어도 조심하고. 그런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이제 5대4로 앞선 상황이었는데 6회 말에 나와서 한 점짜리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네. 토요일에는 52호 홈런을 터뜨렸고 네. 최근 5경기에서 4개 홈런을 치고 있으면서 네. 필라델피아의 카일의 슈아버 선수와 내셔널리그 홈런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53호씩 치고 있는데 지금 한 6경기 남았거든요. 네. 6경기에서 한 경기 정도 더 쳐준다고 한다면 작년에 이제 54홈런 59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기록을 세웠었잖아요. 돌풍을 일으킨 것처럼 네. 올해도 54홈런의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와. 근데 이제 지난해는 도루가 너무나 많았어요. 59개. 근데 올해는 도루 대신하는 게 있습니다. 좀 삼진을 잡아내는 횟수가 굉장히 넘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할 적에 5이닝 던지면서 삼진 5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네. 54탈 삼진. 그래서 네. 이제 올해 기록은 아마 50홈런, 50탈 삼진 이런 기록인데 네, 네. 잘 보시면 홈런을 하나 더 치면 54홈런 작년랑 똑같고요. 예, 그러니까. 삼진을 4개만 더 잡아주게 되면 59도루 대신에 59탈 삼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괴물 던지기도 하고 치기도 하는 그러니까요. 이 이도류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새로운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 얘기도 좀 들어봐야죠. 우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 선수 8경기 만에 안타를 쳤다고요? 네, 바로 그 경기였거든요. 이제 아까 오타니 선수가 6회 홈런 친 경기였는데 네네네. 타일러 글라스 스노우 선수 굉장히 잘 던지는데 잘 받아쳐서 그러니까 1회 첫 타석보다 안타를 쳤어요. 그래서 예. 이제 4타수 2안타를 쳤는데 네. 오늘 아침 경기에서 또 못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날 만한데 그러니까요. 네, 팀 그리고 이제 전체 사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하다가 네.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죠? 네, 팀 전체의 분위기가 좀 사라져야 되는데 팀 전체가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올해 이정우 선수 영입하고 하면서 가을 야구 갈 가능성 높아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LA 다저스한테 밀리고 샌디에고에 한마디로 적어대고 그래서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우 선수가 좀 뒷심을 많이 발휘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국내 프로야구 소식을 보면은 KT의 안현민 선수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가을에 왜 이렇게 KT는 늘 이렇게 강하죠? 그러니까요. 사실 작년에 KT가 마지막에 이제 네. 치고 올라오면서 5위를 기록했을 때 예. 강철 매직,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매직을 부렸다 해서 네네네. 강철 매직이라고 해서 4위인 두산을 잡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승엽 감독의 경질의 발단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도 강한 인상을 심어줬는데 올해는 사실 시작하자마자 LG, 하나, 삼성이 너무나 강한 메시지를 그러니까요. 던지고 예. 중간중간에 롯데가 또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 시즌에는 강철 매직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현민 선수가 요즘 막 그야말로 팡팡 쳐주면서 올해도 강철 매직을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4위. 아니 지금 2년밖에 안 됐잖아요. 프로야구 2년 차. 2년 차입니다. 네. 작년에 사실 이렇게 주전 자리도 꿰차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뭔가 정말 탄탄한 이 선수를 보면 타석에 들어서면 뭔가 치겠구나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정말 피지컬이 탄탄합니다. 네. 근데 토요일 경기에서 일단 폰세 선수와 요즘 하나 폰세 17연승 달리면서 그러니까요. 잘 나가던 선수를 그동안 한화의 KT가 4번 졌거든요. 특히 폰세한테. 그런데 안현민 선수가 1회 3점 홈런을 딱 치면서 4대1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홈런 치는 순간에 오늘 경기 끝. 그리고 어제는 삼성과의 경기였는데
6대 3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2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또 홈런. 그래서 4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상 결승 홈런. 올 시즌 지금 22개 홈런을 치고 있는데요. 네. 타율도 3할 때가 넘고 이런 선수가 왜 그러게요. 이렇게 그동안 빛을 발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 들면서 사실은 내일 키움과 꼴찌 키움과의 경기거든요. 또 한 번 넘긴다고 한다면 안현민 선수 올 시즌 신인왕 후보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천안 북일구의 오른손 투수 박준현 선수가 전체 1순위로 지금 방금 전 꼴찌라고 얘기하셨던 키움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또 부자 네, 그렇습니다. 선수시더라고요. 박성민 한때 잘 나가던 선수였고 전 두산 베어스 코치였는데 사실 이 선수는 그 드래프트가 시작하기 전부터 1순위다 뭐 이렇게 다 점 찍어놓은 선수였어요. 그 정도였군요. 워낙 빠른 공을 가지고 있고 또 그야말로 뭐 초고교급 투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학교 폭력에 이제 의혹이 제기가 돼서 과연 이제 드래프트에 나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교내 이제 학교 폭력 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아서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 1순위로 키움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 드래프트 약간 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 2순위로 NC가 지목한 그 유신고의 그 신재인 선수, 또 하나가 3순위로 지명한 외야수 오재원 선수, 또 두산이 용마고의 그 외야수 김주호 선수, 10순위 키움의 전주고의 내야수 박한결 선수 이런 걸 보면 원래는 1순위 대부분 투수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야수가 4명이나 뽑히는 일이 벌써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투수가 강한 팀들은 내야라든가 외야 이번에 보면 부상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선수층을 두껍게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욕심인 것 같고요. 그러면 NC, 한화 이런 팀은 투수는 일단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에 투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삼성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모두 투수를 지명했습니다. 서울고 이호범, 컨벤션고 김상호, 경남고 장찬희, 인천고 이서준, 공주고 박용재, 전주고 전재훈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운드가 절실해 보였습니다. 마운드가 절실해 보였다. 우리 안세영 선수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33분 만에 결승을 끝내죠? 네, 결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실없이 끝났죠. 특히 2세트 같은 경우 보시면 한 점 주고 17득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4점 득점하는 상황을 보면 한회 선수가 정말 강하게 구석으로 꽂았는데 그걸 받아내서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33분에 경기 끝내고 7번째 우승.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사실상 세계 정상. 오히려 지난 파리 세계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에 진 건 그거는 좀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남자 복식에서 이제 김원호 서승재 선수도 인도조를 이제 물리치고 2대0 만승을 거뒀는데 이제 여자 코트에서는 안세영, 남자 코트에서는 김원호 서승재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김원호 서승재 선수. 우리 이제 배구에서 보면은 참 이 슈퍼스타 한 명이 얼마나 그 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김연경 선수 보면 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흥국생명이 또 이럴까요? 디펜딩 챔피언인데 사실 김연경 없이 가능한가 하는 사실 의문점은 있었어요. 근데 컵 대회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에 3대 1로 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성현 감독이 준비를 잘한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 새롭게 시작하는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의 빠진 공백을 잘 메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외국인 선수하고 아시아 쿼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사령탑을 맡은 요시하라 감독. 고민이 많을 것 같고 흥국 팬들은 정말 옛날이여를 부를 그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20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